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8세에 세상을 떠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평생을 정말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셨지요. 옷장에는 50년 전 옷까지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결혼할 때 받으신 그릇 세트가 그대로 있었고, 베란다와 창고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거 좀 버리자라고 하면 이 어머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너희가 뭘 몰라.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을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자식들이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 안가득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자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울었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머니가 그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물건을 버리는 게 너무 죄송했고, 그렇다고 그 많은 물건을 다 가져갈 수도 없었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버려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괴로우셨던 겁니다. 한 달 내내 마스크를 쓰고 먼지를 마시고 곰팡이를 닦으며 정리하셨답니다. 따님 중 한 분은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그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리웠지만 동시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가셨을까? 왜 한 번이라도 정리해주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절대 이런 짐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그때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시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셨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물건을 정리하고 가자.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말자. 그날부터 이 할아버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물건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구역씩 서두르지 않으셨답니다. 옷장 속 옷 하나를 꺼내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하시고 고마웠던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시고, 추억이 깊은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시고, 그렇게 2년에 걸쳐 집을 정돈하셨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님 집에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넓은 거실에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 화분 몇 개뿐.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부엌에는 정말 쓰는 그릇만 있고, 옷장에는 좋아하는 옷만 몇 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 내가 70평생 모은 물건을 비우면서 알았어요. 물건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 청소도 쉽고 찾는 물건도 바로 찾고, 무엇보다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이 한나절이면 정리할 수 있겠지. 그게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매일 쓰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정말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10개 중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개에서 8개는 언젠가 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 7개에서 8개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까지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결코 죽음을 준비하라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자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남은 삶을 껴안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비움이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인지 깊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둘째,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시고 무작정 비우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물건을 못 버릴까요? 왜 쌓아두기만 하고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70대, 80대 세대는 전쟁 직후와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물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한 그릇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 시절에는 뭐든지 아껴 써야 했고, 고장나면 고쳐 썼고, 못 쓰게 되어도 다른 용도로 바꿔서 끝까지 썼습니다.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세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마음이 몸에 밴 겁니다. 옷 한 벌을 버리려 해도 손이 떨리고 그릇 하나를 버리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낭비하지 않는 마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세대의 품격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마음과 정말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물건들 중 대부분은 사실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그 양복 결혼식 때 입으신 그 한복, 젊은 시절 입으시던 그 예쁜 원피스, 지난 10년간 몇 번이나 꺼내 입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두고도 입을고 입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또 입을 거야, 이거 얼마짜리였는데 하면서 못 버리고 계시죠. 장식장 안에 그릇들은 어떨까요? 결혼할 때 받은 그 비싼 찻잔 세트,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신 그 접시 세트,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저 장식장 안에서 먼지만 쓰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먼지를 털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다 우리 시간입니다. 물건이 우리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또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좁아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고, 뭔가 찾을 때마다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공간이 좁으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지요. 물건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눈앞에 쌓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이 마음 한구석에 깔려 있게 됩니다. 이 부담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는데 버리면 추억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시적인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은 추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시절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그 시절에 갇혀 살게 됩니다. 물건을 놓아주면 추억은 순수한 기억으로 마음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셨답니다. 어머니 집에는 50년이 넘는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처음에는 이 따님도 뭐 하나 못 버리겠더랍니다.
다 엄마의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던 낡은 수첩 하나.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짧은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힘들었던 시절에 한숨 남편과의 추억 같은 것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지요. 이 따님은 결국 어머니의 수천 개 물건 중에서 그 수첩 하나만 남기셨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수첩을 펼쳐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신답니다. 이 따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물건을 다 간직했어도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첩 하나만으로도 엄마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오히려 이 하나가 있어서 엄마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추억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 수천 개를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위해 있는 걸까? 내가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하시면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저 아까워서 버리기 미안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이제 놓아드릴 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좋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많은 물건을 버릴 이유가 될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자식들이 산더미 같은 짐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힘들까요? 먼저 시간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집을 정리하는데 평균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식들의 일상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마음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오래된 집의 물건들은 무겁고 먼지도 많고 때로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그걸 다 꺼내서 분류하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고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미 50대, 60대가 되었을 겁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자식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이 옷 엄마가 좋아하셨지. 이거 아버지가 아끼셨던 건데. 이건 내가 어릴 때 선물 드린 건데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슬픔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슬픔 속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 미안한 감정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물건을 자식 손으로 버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도 없어서 자식들은 매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엄마가 이걸 버리면 서운해 하실 텐데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아끼셨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한 달 동안 매주 어머니 집에 가서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어머니 집에 앉아서 울고 계셨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머니의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모아두신 약 봉투 영수증, 누런 편지들이 가득했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읽어봐야 했던 겁니다. 그 작업이 끝도 없더랍니다. 이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고통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셨던 물건이라도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5가지 선물입니다. 첫째, 시간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유품 정리에 쓸 시간을 여러분이 미리 줄여주시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을 추억하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둘째, 체력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제 젊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셋째, 마음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벼운 집은 자식들의 슬픔도 가볍게 해줍니다. 넷째, 선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르신 물건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은 이건 엄마가 정말 아끼셨던 거구나, 이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거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다섯째, 이별의 선물입니다. 물건과 미리 이별하는 과정은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생각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는지요? 미리 정리하는 것은 결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가벼운 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움이 주는 선물은 자식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돌아옵니다. 비움이 주는 5가지 놀라운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간의 여유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놀랄 만큼 넓어 보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거실이 2배는 넓어 보이고 방이 훨씬 커 보입니다. 햇살이 바닥 끝까지 들어오고 공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마치 새로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우기를 실천하신 후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 집이었는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안전의 회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낙상 사고입니다. 노년에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오랜 입원으로 이어지고, 입원은 급속한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 통로에 쌓인 상자 흔들리는 가구, 이런 것들이 모두 낙상 위험입니다. 집을 비우시면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안전한 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은 청소의 자유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가 정말 힘듭니다. 이것저것 드러내고 먼지 털고 다시 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비우시면 청소가 놀랄 만큼 쉬워집니다. 30분이면 온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청소에 쓰던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을 다른 즐거움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복잡한 물건들이 사라지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감각입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머릿속도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진짜 소중한 것의 발견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수많은 물건을 비우고 나면 끝까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아내와의 첫 여행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자식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반지 하나, 수천 개의 물건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보물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제로 비움을 실천하신 어느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고 나니까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넓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비워야 할까요? 지금 당장 비워야 할 7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옷장에 한 해 넘게 안 입은 옷들입니다. 옷장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옷은 상대적으로 감정적 애착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입으신 옷들을 꺼내보세요.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가끔 보기만 하고 입지는 않는 옷들이요. 그런 옷들을 꺼내서 3가지로 나누세요. 첫째, 상태가 좋고 누군가 입을 수 있는 옷은 기부하세요. 둘째,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이지만 안 입는 옷은 사진을 찍어두고 보내드리세요. 셋째, 낡아서 못 입는 옷은 감사 인사와 함께 버리세요.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옷을 꺼낼 때 한 벌씩 직접 입어보세요. 입어봤을 때 몸에 안 맞거나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옷은 이제 여러분의 옷이 아닙니다. 놓아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장식장 안에 무거운 그릇과 쓰지 않는 그릇 세트입니다. 장식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들어있습니까? 결혼할 때 받은 그릇 세트 기념품으로 받은 잔들 선물로 들어온 도자기들, 대부분이 장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이 그릇들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쓰신 것만 남기세요. 안 쓰는 그릇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말 예쁜 것 몇 개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특히 무거운 그릇들은 우선적으로 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그릇은 떨어뜨려서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서랍 속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영수증, 이미 필요 없어진 서류들, 보관 기간이 지난 문서들, 이런 것들은 서랍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가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 몇 가지만 따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옛날 영수증, 지난 가계부 오래된 고지서 같은 것들은 바로 버리셔도 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책장에 다시 안 볼 책들과 잡지입니다. 책은 정말 정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거야 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시면 지난 5년 동안 다시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시는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좋은 책들은 도서관이나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세요. 누군가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읽고 싶은 책 몇 권과 인생에 의미가 있는 책 몇 권만 남기세요. 잡지는 보관 가치가 거의 없으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베란다와 창고에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베란다나 창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하고 쌓아두신 물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고장난 라디오 안 쓰는 가전제품, 낡은 화분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저걸 고쳐서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고쳐서 쓰실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폐기물 처리 규정에 맞게 잘 버리시거나 고물상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영역은 주방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와 양념입니다.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오래된 통조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식재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소량 구입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쌓아두면 오히려 낭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영역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쌓인 옛 원망과 후회의 감정입니다. 이것도 비움의 대상입니다. 집안의 물건만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지난 선택에 대한 후회, 스스로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을 이제 놓아주시는 연습을 하세요. 편지를 써서 불태우시는 방법도 좋고 일기에 다 쏟아놓고 찢어버리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이 가벼워질 때 마음도 함께 가벼워져야 진짜 비움입니다. 지금까지 비울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지쳐서 포기하시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물건씩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딱 한 물건만 비우는 겁니다. 오늘은 옷 한 벌, 내일은 그릇 한 개, 모레는 책 한 권.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한 달이면 30개의 물건이 비워지고 1년이면 365개의 물건이 비워집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집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부담이 없어서 지속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한 구역씩 정리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하루에 서랍 하나, 일주일에 선반 하나, 한 달에 방 하나,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30분의 힘이 놀랍게 큽니다. 그리고 버리기 어려운 물건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인사 방법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해보세요. 이 방법은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물건과의 이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사진 남기기 방법입니다. 추억이 깊은 물건은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저장해 두세요. 물건은 없어져도 사진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지요. 셋째,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내게는 안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 이웃, 지역, 복지관,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물건이 제 역할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넷째, 의례적으로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편지나 추억의 물건은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통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방법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정리하시면 그 시간이 귀한 추억이 됩니다. 어느 할머님이 손녀와 함께 옷장을 정리하시면서 옷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이건 네 아빠 돌잔치 때 입은 한복이야. 이건 할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옷이야. 이건 내가 가장 좋아했던 봄옷이야.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제가 이 한복은 간직할게요. 나중에 제 딸이 돌잔치 할 때 입힐게요. 이런 식으로 물건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옷을 정리한 게 아니라 손녀와 함께 내 인생을 정리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시간이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비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우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비움의 목적은 텅 빔이 아닙니다. 비움의 진짜 목적은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기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 추억이 깃든 단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모든 추억의 물건을 다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추억에 대해 가장 상징적인 물건 하나씩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앨범 중 가장 사랑하는 사진, 몇 장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남편이 선물한 편지 하나, 자식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하나. 이렇게 인생의 각 챕터마다 상징이 되는 물건 하나씩은 남기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보물이 됩니다. 둘째,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매일 봐도 기쁨을 주는 물건이 있다면 남기세요. 좋아하는 화분 악기는 찻잔 편안한 의자, 좋아하는 책 몇 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공간을 차지해도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지요. 셋째, 건강과 안전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비움의 열정에 휩쓸려 건강이나 안전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하는 약, 안경, 지팡이, 혈압계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남겨야 합니다. 비상용 물품들도 적절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자식에게 진심으로 물려주고 싶은 한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미리 자식과 상의해서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짧게 적어두시면 자식들이 그 물건을 평생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담은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오래된 일기, 중요한 편지, 가족 앨범 중 핵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증언하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정리해서 한 곳에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비움은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의 진짜 목적은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물건 속에 묻혀있던 진짜 보물들이 비움을 통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우리의 시간, 공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을 조용히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는 자식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비우세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비움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옷장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장식장, 서랍, 책장, 베란다, 주방 순서로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하루에 한 물건씩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가족과 함께 정리하시면 귀한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세요. 추억의 상징물, 정말 사랑하는 것들,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것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두 가지 여러분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 이것들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빈 공간에 채워지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생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옷장을 열고 한 해 동안 안 입은 옷 한 벌을 꺼내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한 뒤 기부 상자에 넣으세요. 딱 한 벌이면 됩니다. 둘째, 서랍 하나를 정해서 30분만 정리해 보세요. 한 개의 서랍이 여러분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정말 소중한 물건 3가지를 꼽아보세요. 그 3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보여줄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가벼운 집을 만들고, 가벼운 집은 가벼운 마음을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외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정이고, 남은 삶을 껴안는 여정입니다. 비우시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가벼운 집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장 따뜻한 노후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물건을 아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더 아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비우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남은 삶을 껴안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73살 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동네 이웃들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 드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 한마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평생 너무 참고 사셨네요.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병상에서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사회 눈치, 이웃 눈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꾹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하신 분은 10명 중에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명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70대에 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우리가 그동안 남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특별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20대는 하루로 치면 아침 6시 무렵입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요. 30대는 오전 9시 한창 일할 시간입니다. 40대는 낮 12시 정오에 해당합니다. 50대는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지요. 그럼 60대는 언제일까요? 오후 5시 무렵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오후 7시 무렵이 됩니다. 여러분, 오후 7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애쓰셨으니 이제는 내 시간을 즐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오전 9시처럼 정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5 되셨는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 모시느라 결혼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손주들 봐주느라 정신없이 사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는데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 그게 너무 서글프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 끄덕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배웠습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미덕이고 그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배웠지요. 물론 그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 수 있었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르침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법은 배웠지만 나에게 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은 배웠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까? 배우자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입니까? 이웃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7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부모님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직장도 은퇴하셨지요. 이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또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허비하신다면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님은 72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돈 아깝게 왜 그래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봐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주눅 들어서 그림 배우는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님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가 쓰는 건데 왜 너희가 뭐라고 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할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3년째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작은 전시회도 여셨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화가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한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의 가장 큰 팬이 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면 처음에는 주변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 눈치를 보며 살면 오히려 무시당하지만 당당하게 내 길을 가면 존중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쌓였는지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제대로 봐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처는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상처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꾹 참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우리 아들 힘들까봐 참으셨지요. 남편이 속상하게 해도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지 하고 참으셨지요. 친구가 무례하게 해도 오래된 사이니까 하고 참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삼킨 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몸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겪으시는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화병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님은 평생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울면서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더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꿈이 있으셨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셨지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의무를 위해 그 꿈을 접으셔야 했습니다. 어느 할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대요. 하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꿈을 접으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제 이른이 넘으니까 배 타러 갈 힘도 없다고 하시며 우시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 번째 상처는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은 상처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큰 상처입니다. 예쁜 옷, 화려한 옷, 젊어 보이는 옷을 입고 싶어도 이 나이에 무슨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창피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입으셨지요. 옷이라는 게 그저 몸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네 번째 상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 상처입니다. 오래된 친구 보고 싶은 학창시절, 동창 한 번쯤 다시 만나보고 싶은 첫사랑,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이에 무슨 친구 자식들이 이상하게 볼까, 배우자가 싫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 한번 못 해보셨지요? 그리워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고 그러다가 부고 소식을 듣고 후회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다섯 번째 상처. 이게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바로 진짜 나를 잃어버린 상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할아버지,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십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역할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오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짊어지고 오신 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70대부터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5가지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자식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죄책감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더 해줬을 텐데, 내가 공부를 더 시켰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도 자식들 앞에서는 움츠러드시지요. 여러분,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어머님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돈을 대주셨다고 합니다. 본인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한테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주었던 게 마음에 걸려서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이 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 매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왜 돈을 다 써버리셨어요? 이제 누가 엄마 병원비 대요? 자식에 대한 죄책감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이웃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척들이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들은 여러분 생각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음식을 먹든 어디를 가든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과거의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한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못하시고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체면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체면이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체면입니다. 과거의 체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체면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라는 환상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참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집안이 편해.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자식들이 행복해.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참아서 만드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5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신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러다가 75대시던 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기차표를 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과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시어머니 병환 때문에 못 갔던 그 바닷가로 가셨답니다. 50년 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그곳에 드디어 혼자서 가신 겁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셨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너무 자유로워서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그동안 못했을까? 왜 이 나이까지 참기만 했을까? 여러분, 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짐을 내려놓으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내일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거울 보며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거울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한다. 오늘도 잘해보자. 나 오늘도 멋지네. 이런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인사하고 격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째, 싫은 건 분명하게 싫다고 말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세요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친구가 계속 불쾌하게 하면 나는 그런 말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력이 없으면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진짜로 만듭니다. 셋째, 내 돈은 내가 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아끼고 모은 돈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자기가 쓰지 못하십니다. 자식들 생각, 손주들 생각 때문에 늘 망설이시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당당하게 나를 위해 쓰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좋은 옷 사고 싶으면 사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 돈을 쓰셔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훨씬 큰 축복입니다. 넷째, 취미 하나 이상 갖기입니다.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만 챙기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셨지요. 이제부터라도 취미를 하나 찾아보세요. 그림, 노래, 춤산책, 등산, 독서, 정원, 가꾸기, 요리 뭐든 좋습니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취미가 있으시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미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들 하지요.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들어보세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좋은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나를 위한 시간 30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딱 30분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 의무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책 읽기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일곱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일기를 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많아지고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감사일기가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몇 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이 좋아진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2 되시던 해에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자고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먼저 싫어하던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분들만 만나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혈압이 정상 가까이 떨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랍니다. 할아버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 마음의 병을 고치니까 몸도 낫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셨답니다. 그런데 70세에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나는 오늘 이게 먹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면 그 말은 좀 속상했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당황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요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편해요. 놀라우시죠?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겁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맨 얼굴로 만나야 진짜 정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어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님이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셨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친구가 생기면서 지금은 친구들과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신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존감을 회복한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였지요.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기 전에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 1가지 하기입니다. 둘째, 거절에 한마디 연습하기입니다. 셋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 적어보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시면 오히려 모두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여러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등산 다니시던 친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건강하시던 옆집 어르신이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쇠약해지신 모습, 그리고 문득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한국보건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살 이후의 건강은 유전이나 운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다고 믿으시면서 하시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신 채로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60살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행동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치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5번째 이야기, 이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걸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거든요. 홈쇼핑에서도 나오고 옆집 아주머니도 권하시고 심지어 자녀분들까지 사다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신다면 정말 충격이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60 중반이신데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등산을 하시는 분.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셔서 지금도 아령을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분. 물론 운동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 이후의 몸은 50살 때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살이신데요. 평생 등산을 즐기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안 다녀보신 산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60이 넘으시면서도 여전히 주말마다 험한 산을 오르셨습니다. 자식들이 말려도 나는 아직 괜찮다 이러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난해 여름 결국 무릎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산 중에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오셨고 병원에 가보시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가 왔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하셨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됐고 좋아하시던 등산은 영영 못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으시면 근육은 1년에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관절의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젊을 때처럼 무리하시면 관절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60 이후에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에 30분에서 4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 무거운 덤벨이 아니라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셋째,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피하시기. 대신 추천드리는 운동은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그리고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운동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 10분 이상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젊을 때는 바로 운동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풀려 있어야 다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끼니를 거르시거나 극단적으로 적게 드시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해. 많이 먹으면 살찌고 성인병 생겨. 아침은 건너뛰어도 괜찮아. 저녁은 아예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대.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과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적게 드시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잘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근감소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되면 누워만 계시게 되고, 그러면 치매도 빨리 오고 전체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1년 안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2살 때부터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은 과일만 드시고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아예 안 드시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살도 빠지시고 기분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 힘이 없으시고, 장 보러 가시면 금방 지치시고, 나중에는 반찬통을 드시는 것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시니 근감소증의 골다공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여사님, 지금 젊은 여성 몸이 아니에요. 지금 여사님 몸은 영양이 부족해서 근육이랑 뼈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예요. 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60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일, 킬로그램당 단백질 1.2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이건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많이 소모합니다. 아침에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듭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우유 한 잔이라도, 달걀 하나라도 꼭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단백질은 충분히 드셨나요? 혹시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한 조각으로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달걀 하나라도 더 드셔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끊으시고 혼자 지내시는 것. 이것도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운동, 그리고 식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이미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이 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약속 나가려면 피곤하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면 돈도 들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85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립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갭이 피우시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몸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정말 활달하신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으셨고요. 그런데 60살에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좋으셨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밥 드시고 낮잠 주무시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시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으시고요. 예전 회사 동료가 전화해도 나중에 보자 이러시면서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화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가족들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전에 하신 일을 기억 못하시고 날짜 감각도 흐려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외로움과 무기력이 뇌를 빠르게 노화시킨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고독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약속을 잡으세요. 둘째,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서, 예교실, 컴퓨터 교실, 요가 교실. 셋째,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넷째, 자녀분이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꼭 한 분께 연락을 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면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영어 이미터 프롬프트, a calm, realistic illustration in Korean webtoon style. An elderly Korean woman sitting on the edge of her bed in the dim early morning hours, her shoulders slightly slumped as she stares quietly at the floor. Subtle wrinkles, realistic aging details, quiet weariness from chronic poor sleep. Simple Korean bedroom, with a modest wooden wardrobe and plain curtains softly lit by pre-dawn light. Warm but slightly heavy atmosphere of accepting sleeplessness as normal aging. Muted pastel colors, low saturation, soft blue-gray dawn lighting, realistic shadows, clean line art with soft coloring, webtoon-style rendering. Slice of life mood, documentary-like, illustration, grounded and sincere. No text, no captions, no speech bubbles, no written words, no text at the bottom of the image. Pure illustration only. No typography, no symbols, not cute, not exaggerated. 죄송합니다. 51번 태그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50일. 한국어 번역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시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60 이후에도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한다고요. 나이가 드셔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잠드시는 능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뇌 청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노폐물을 쌓아둡니다. 이 노폐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이 노폐물을 청소할까요? 바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활발하게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깨끗하게 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시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6살 되신 분인데요. 10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2~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새벽이면 눈이 떠지시고 낮에는 피곤하셔서 텔레비전 보시다가 꾸벅꾸벅 조시고 가족들이 병원 가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나이 되면 다 이래. 약 먹으면 더 나빠져. 그냥 참으면 돼. 그러시면서 계속 방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꾸 잊으시고 가스불을 켜놓으신 채로 나가시고 며칠 전에 만난 손주 이름이 생각 안 나신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가족들이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답니다. 만약 10년 전 불면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바로 치료하셨다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고치고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첫째,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세요. 매일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멀리 하세요. 이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낮잠을 잘 활용하세요. 낮잠은 짧게 주무셔야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이 딱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잠이 오지 않으실 때 억지로 누워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면증이 오래 가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참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드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건강식품이나 영양제가 몇 종류나 있으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비타민C,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홍삼 녹용,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유산균. 혹시 이 중에 5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10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식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몸에 좋은 거니까 부작용이 없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다. 이런 믿음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군강에 64살이신데요.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좋다는 거 나오면 다 사셨고요. 친구들이 이거 좋다더라 하면 또 사셨고요. 자녀분들이 선물로 사다 드리는 것도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세어봤는데 이 여사님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무려 15가지였습니다. 아침에 7가지, 점심에 4가지, 저녁에 4가지 이러시면서 여사님은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나는 이거 다 먹으니까 아픈 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넘게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답니다. 여사님, 술 많이 드세요? 여사님은 당황하셨죠. 저는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영양제나 건강식품 많이 드시나요? 여사님이 그동안 드시던 영양제 목록을 말씀드리자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여사님,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이 여사님 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당장 다 끊으세요라고요. 결국 여사님은 영양제를 대부분 끊으셨고 몇 달 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신 겁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먹던 게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영양제도 결국은 우리 몸이 소화하고 분해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처리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간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둘째, 영양제끼리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과 철분을 같이 드시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K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같이 드시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시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 같은 처방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홈쇼핑이나 지인 추천으로 드시는 제품 중에는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양제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셋째, 건강검진하실 때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모두 적어서 가져가세요. 넷째, 가장 좋은 영양소는 사실 음식에서 오는 영양소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콩, 이런 자연식품에서 오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제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광고나 홈쇼핑 말만 믿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집에 가셔서 드시는 영양제 다 꺼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참으시고 스트레스를 쌓아두시는 것. 이게 여러분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세대는 감정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사셨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싫어도 웃어야 한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시면서 살아오셨죠. 물론 이런 인내심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뎌주신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감정을 억누르시면 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짧게 나왔다가 사라지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계속 나올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됩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여러분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화병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화병, 이거 그냥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의 병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시고 얼굴이 화끈거리시고 소화가 안 되시고 잠이 안 오시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오래 쌓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살이신데요. 평생 참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 모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남편분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시고 자녀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 인생은 뒷전이셨죠. 그러다 보니 가슴 한쪽이 늘 답답하셨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니 협심증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처음에는 상담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과 환자도 아닌데라고요. 그런데 자녀분들의 설득으로 결국 몇 번 받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슴 답답함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평생 참아오셨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쌓아두시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삽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배우자, 친한 친구, 형제자매 자녀, 누구든 좋습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글로 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오늘 있었던 일과 기분을 적어보세요.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시면 산책을 나가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넷째, 취미를 가지세요. 음악 감상, 독서, 서예, 그림 그리기, 화초 키우기, 요리,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푹 빠질 수 있는 일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혼자서 감당하시기 힘들 정도로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진심으로 크게 웃어보신 적 몇 번이나 되시나요? 만약 떠오르는 기억이 별로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괜찮겠지 하시면서 그냥 넘기시는 것.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검진 안 받아도 돼. 검진 받으면 오히려 병이 나와서 걱정만 늘어. 나이 드셔서 병 하나쯤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말씀 주변에서 많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마음 이해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괜히 나쁜 결과 나오면 마음만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순 이후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문을 닫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하고 늦은 발견은 인생을 바꾼다라고요. 예를 들어 같은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하시면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시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살이신데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검사하는 것도 무섭고 혹시 뭐가 나올까봐 두려우셔서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분들이 강제로 건강검진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세요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싫다고 버티셨지만 결국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장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몇 년만 더 방치하셨다면 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여사님은 그날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후로 여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남의 일 아닙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조기 발견으로 살아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늦은 발견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는 바로 검진을 제때 받으셨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그럼 예순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받으셔야 할까요? 첫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이거 꼭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씩 받으실 수 있고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공단에서 안내장이 오는데 그거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하세요. 둘째,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주요 암들은 국가에서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암 발생률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심혈관계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검사로 미리 발견하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안과와 치과 검진. 이것도 잊지 마세요. 눈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병들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병을 방치하시면 이가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질환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뼈 검사. 한번 골절이 생기시면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검진 결과가 나오시면 반드시 결과 상담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결과지만 받으시고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뭔가 발견되셨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견된 건 축복입니다. 미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숨기지도 미루지도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세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달력을 펼쳐보세요.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꼭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둘째,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셋째, 혼자 지내지 마세요. 넷째, 잠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다섯째,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드시지 마세요. 여섯째, 감정을 참지 마세요. 일곱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 숙제, 이번 주 안에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분께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세 번째 숙제,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집에 있는 영양제를 전부 꺼내놓고 목록을 적어보세요. 네 번째 숙제, 달력을 보시고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이건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반대로 예순 이후에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